안녕하십니까? 기후위기 시대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하게 될 저는 광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윤희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린 말은 사실은 기후위기가 어떤 건지 정말 많은 시민들이 잘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삶과 그리고 또 우리의 교육의 방향과 어떻게 연결해서 생각해야 될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기후 위기가 사실 남의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삶의 문제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이 시간 안에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한번 전환해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후 위기가 그러면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신은 항상 용서하고 우리는 가끔 용서하지만 자연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사실 프란체스코 교황이 2020년 4월 8일에 영국 매체인 더 타블릿하고 함께 했던 인터뷰인데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격언 신은 항상 용서하고 우리는 가끔 용서하지만 자연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란 말은 스페인 속담이기도 합니다. 이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호주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거의 1년 가까이 불이 났었고 뭐 미국에서도 그랬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2020년에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자연재해가 있었죠. 한여름에 우리도 폭염에 시달렸고 최근에 겨울에는 엄청난 한파에 시달리기도 했죠. 그래서 사실 이게 자연의 복수인지 이건 알 수 없지만 자연의 반응만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종교계 지도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걸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후위기가 단순히 이 지구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 과학자들이나 뭐 시민사회 활동가, 환경단체 운동가 이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함께 느꼈으면 해서 이 문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청소년들하고 함께 이 사실 기후위기 심각성을 얘기하면 그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그레타 툰베리의 영향이 단순히 그냥 지구 반대편에 있는 스웨덴의 어느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작은 소녀의 목소리가 전 세계를 움직였고 그래서 사실 지금의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더 고조된 부분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요. 근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기후위기를 대응을 잘하는 나라가 1위가 스웨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에 있는 한 이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등교 거부 운동을 하면서 이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성인들한테 어른들한테 문제 제기를 했죠. 왜 당신들이 일으킨 이 문명사회와 그리고 문명의 이 길을 통한 이러한 발전의 모습 때문에 오히려 기후위기가 더 심각해졌고 그 피해는 왜 고스란히 내가 받아야 되느냐. 오른편에 있는 사진 저 파란색 백그라운드에 있는 그레타 툰베리가 이야기하는 저 모습은 제24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뉴욕에서 열렸는데 그때 저 자리에 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성인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왜 저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서 나오게까지 하셔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고. 그래서 반성하고 빨리 이 기성세대가 무책임한 거에 대한 반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바뀌길 원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자세한 영상은 유튜브에 수많은 채널에서 번역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레타 툰베리 유엔 총회 연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언제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우리 아동 청소년 제 아이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제가 이것만 봤을 때는 정말 할 말이 없다,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후위기 심각성 그냥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영국의 가디언지라고 다들 들어서 아실 건데 이 잡지는 환경 잡지가 아닙니다. 그냥 대중 언론을 위한 잡지인데 이곳에서 2019년에 이렇게 발표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기후변화라는 말 대신 기후비상사태 또는 기후위기를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중의적 표현으로 기후변화 했더니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는 기후비상사태, 기후위기라는 말로 정말 우리의 심각한 문제를 경종을 울리겠다라고 했었고요. 2020년에는 어떤 말까지 하냐면 사실 언론사 입장에서 광고주는 굉장히 중요한데 석유회사와 같은 화석연료 기반의 광고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것인지를 어찌 보면 인류사의 공통적인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패턴들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하게 되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언론사들이 이제 기후변화란 말 쓰지 않고요. 기후위기 시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기후위기라고 말해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사태는 이 기후위기 문제다라고 이제 연결해서 다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또 하고 싶냐면 그러면 이것은 그냥 누군가가 떠드는 이야기인가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다라는 걸 또 하나 확실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EU 집행위원회가 있습니다. EU에 소속된 유럽에 소속된 대부분의 국가들이 참여하는 집행위원회가 있는데 우리로 따지면 그냥 국가 대표들이 모인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아권에 있는 모든 국가 수장들이 다 모이는 그런 이제 대표적 성격 있는 의결 기구인데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2019년에 이런 보고서를 냅니다. 앞으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 이런 피해가 올 건데요. 대기오염으로 40만 명의 사람이 그러니까 대기오염 미세먼지죠. 이런 미세먼지 때문에 연간 유아 사망자 수가 40만 명에 이를 것이다. 폭염에 이르렀을 때 연간 사망자 수가 9만 명이고 5도씨 상승했을 때 이후에 추가 망명 신청자 수가 66만 명에 이를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은 조금 있다가 난민 문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수에 관해서도 문제가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홍수, 그러니까 물 문제인데요. EU 남부 지역에 가뭄 현상이 심각하게 될 건데 여기에 한 40%가 직면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매년 홍수 위험에 노출된 인구가 그래서 50만 명. 그리고 해수면이 상승하니까 해안 침식 위험에 노출된 인구수가 220만 명. 경제적 손실, 온도가 3도만 평균 온도가 올랐을 때도 190억 유로. 저는 이거 환산 자체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또 매년 홍수로 집을 잃을 사람이 50만 명. 2050년까지 식량 가격 상승이 20%가 될 거다. 폭염에 따른 경제적 비용도 40억 유로가 될 거다 하는데 조금 있다가 왜 식량 가격 상승이 문제가 되는지 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전 세계 근데 우리나라 그러면 무슨 관련이 있는데 라고 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OECD 주요 국가들 있죠. 30개 국가 중에서 1인당 연간 전력 소비량이 우리나라가 정말 많은 축에 속해요. 더 높은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높죠. 그리고 전 세계의 국가들의 그러니까 G20 국가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GDP 대비로 했더니 1위부터 쭉쭉 나오는데 1위 오스트레일리아, 2위 미국, 3위 사우디아라비아, 4위 캐나다,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6위와 7위를 점유하는 기후 악당 국가라는 말까지 듣고 있는 상황이죠. 그게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별로 회자되지도 않고 우리 국민들도 환경 문제 심각하다, 기후 문제 심각하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심각한지에 대한 인식이 조금 어려워서 이 다음 슬라이드부터 그런 준비들을 조금 해봤습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좀 넘어갈 텐데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민 문제가 우리 삶에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기후위기와 사회적 양극화 이야기를 하는데 유럽의 곡물 가격이 20% 상승이라고 2050년까지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러시아 곡물 파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한파가 닥쳐가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에 대대적인 그러니까 밀을 거기가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주변의 중동 지역까지 다 수출하는 곳들인데 밀 수출이 거의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작업하기도 힘든 상황이 됐고 사실 이때 한파가 닥쳤다 해도 전 세계 곡물 가격 상승이 고작 몇 프로에 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20%가 오른단 말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겠죠. 근데 이게 그냥 곡물 파동만 일어나는데 그치지 않고 중동 지역에 당장 그쪽에서는 밀 생산이 많지 않다 보니 밀을 수입해왔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수출을 안 하겠다 해버리니 대대적으로 경제 위기가 발생하는데 배고픔 현상이 생기고 기아가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10년 이후부터 그 뒤로 한 1, 2년 동안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그동안 독재 정부가 많았던 국가들 중심으로 민주화 운동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소요 사태가 그렇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랍의 봄이라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그리고 민주 정부가 수립되기도 그러니까 독재 정부가 무너진 것도 있었고요. 그 정도로 고작 몇 퍼센트의 밀 가격이 상승했을 뿐인데 그리고 기후 문제로 한파가 닥쳤을 뿐인데 이런 경제적 위기가 발생했고요. 근데 하필이면 더 큰 문제가 시리아 난민 문제였는데 시리아는 사실 2000년대 이전부터 계속해서 정치적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경제적 위기까지 닥치다 보니 대규모 쿠데타와 이제 여러 가지 IS까지 들어간 무장 테러 단체까지 들어가면서 난민이 560만 명이 발생했고요. 이 난민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다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럽의 도시 관련된 회의를 저희도 참여를 해보면 첫 번째 10배, 10대 의제 선정하면 첫 번째 의제가 난민 문제입니다. 어떻게 난민 문제에 대응할 것인지가 문제고, 여기서 제주도 난민이라는 것들을 왜 포함시켰냐면 아시다시피 중동 지역에 있던 예멘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래서 그 예멘 난민이 제주도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후 위기가 시작한 문제가 한파로 왔고, 한파의 문제가 밀 가격 상승을 가져왔고, 그게 전 세계 국가의 민중봉기가 일어나게 만든 상당히 심각한 문제까지 됐고, 그 난민이 결국 우리한테까지 온 거죠. 그리고 사실은 영국이 블랙시트를 탈퇴하게 되는, 그러니까 EU를 탈퇴하게 되고 블랙시트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관련해서도 상당수의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첫 번째는 난민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그러니까 단순한 기후위기 문제, 기후위기를 단순하게 볼 게 아니고 마치 나비 효과처럼 여러 가지 파동들을 발생시킨다 이겁니다. 이게 그러면 멀리 있는 유럽의 이야기였다면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에 재작년에 떠들썩했던 것, 지리산의 구상나무라는 군락이 있는데 이 이제 생물종 다양성이 약화되는 거죠. 멸종 위기에 빠진 거죠. 그냥 이 남반계부터 지금 우리도 온대지방에서 이제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식생이 바뀌어가는데 우리가 그래서 지리산의 구상나무 군락이 다 사라지게 됐다라고 이제 생물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예측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단순히 그냥 자연계의 문제인가? 그냥 자연만 바뀌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바뀝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몇 가지 경험을 한 사례도 같이 있는데, 제가 순천에 어떤 발표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뭘 주셨냐면 순천 명품 한라봉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주도에서 한라봉이 나온다 생각하는데요. 이미 주요 작물 재배지가 충주까지 올라갔고요. 한라봉의 경우에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영암, 무안 일대에서 나왔던 무화과가 현재 지금 충주까지 이것도 올라간 상태고, 대구사가 유명했는데 지금 경기도 포천에서 유명하다고 하죠. 십몇 년 전에 제주도에 어떤 게 생겼냐면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센터가 생겼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냐면 열대 작물들을 재배합니다. 망고 같은 거, 애플망고 이런 걸 재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작물이 앞으로 재배되지 못하는 상황, 이것들을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들, 그리고 농민들의 수확원이 아예 이제 그 수입원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 단순히 먹거리만 바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대대손손 아니면 그동안 작물 재배를 해왔던 산업 농업 기반 자체가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먹거리 자체가 바뀌는 것이 우리 삶에도 직결적인 영향이 있다는 거고요. 맥주나 초콜릿, 사과, 감자, 이건 대표적으로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기후 변화 때문에 앞으로 이 음식들은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이제 경고까지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좀 재밌는 지도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 플루드맵이라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해수면 상승에 따라서 어떤 지형적 변화가 발생하는가입니다. 보통 우리가 광주 같은 경우에 해수면 상승이 몇 미터가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내륙 지역에 사니까 내륙 지방이니까 상관없겠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산강 하류부터 시작해서 물에 잠기기 시작하는데요. 해수면이 20m만 상승하면 사실 광산구 절반이 사라집니다. 30m 상승하면요, 동구의 좀 높은 지역, 북구 높은 지역을 제외하고 광주의 절반이 물속에 잠기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전 세계를 놓고 봤을 때 호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이 정도 되면 물에 다 잠긴다고 보시면 돼요. 산지만 남고 평지는 거의 다 사라지게 됩니다. 기후변화가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해수면 상승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극단적인 해수면 상승은 당장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게 100년 내에 일어날 거라 하고요. 누군가는 500년, 1000년 이야기도 합니다. 그건 과학자들도 지금 상황에서는 예측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좀 긍정 부정적인 걸 떠나서 그러면 우리 환경에도 변화가 생겨나는데 내가 사는 삶이 바뀝니다. 예를 들면 10년 후에도 남양이 여전히 좋을까요? 우리 요즘 집 지면 다 남양으로 짓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건축학계나 그리고 기후위기와 건축을 연결해서 연구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도시 열섬이나
그리고 여름철 폭염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 문제냐면 남향으로 지었을 때 한여름에 해를 받는 시간이 제일 깁니다. 물론 과거에는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게 맞았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동향이나 남서향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요. 남동향으로 했을 때는 해가 일찍 뜨고 남서향으로 했을 때 해가 늦게 뜨긴 하지만 1시간 정도 해를 덜 받기 때문에 여름철 열섬이나 폭염에 대응하기가 좀 더 쉬워지죠. 일례로 베트남의 경우에는 남향이 집값이 아파트의 경우에 제일 쌉니다. 왜냐하면 해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살기 불편하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생활 패턴이나 삶의 방식도 바뀔 건데 문제는 지금 지어진 건물들이 다 남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사실 이제 지적하고 있고 대응 방안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빌 게이츠 우리 다 알잖아요. 이분이 최근에 이제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이라는 책을 냈어요. 다른 기후 변화에 관련된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왜 가지고 왔냐면 그나마 최근에 나온 책이기도 하고 가장 우리가 뭔가 좀 보고 생각할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기업가이면서 또 정보통신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기후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넷제로를 달성해야 돼요. 여기서 넷제로나 뭐 제로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탄소를 요즘 중립해야 된다는 표현을 하는데 탄소 중립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CO2 제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이산화탄소를 완전히 배출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탄소는 배출할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도 운행하고 또 뭐 전기도 써야 되고 근데 다 이 모든 활동이 탄소를 배출하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탄소 중립을 하고 CO2 제로를 하자라는 건 뭐냐면 배출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나무를 심고 사실은 나무에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나무를 심고 또 탄소 흡수원을 마련하는 그런 방식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태양광과 풍력 등 이미 보유한 수단들을 더 빨리 더 현명하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혹자는 빌 게이츠가 원자력 발전이나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이야기는 제일 뒤에 있는 얘기고요. 먼저 우리가 보유한 수단들을 더 빨리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재생에너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세 번째는 나머지 목표 달성을 위해 획기적인 기술이 없는지 개발하고 출시해야 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공기 중에 흩어져 있는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 모아가지고 다시 저장을 땅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우리가 땅에 있는 석유를 꺼내가지고 탄소를 밖으로 뺐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이제 땅속으로 다시 집어넣는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데 이제 이건 미국의 상황에 맞춰서 됐기 때문에 우리하고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진 않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시민으로서 전화를 걸고 편지를 쓰고 공개회의에 참석해라. 그러니까 기후위기에 관심 없는 정치가들 그리고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계속해서 푸시를 하라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지금 내년에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대한 공약이 있는 사람들에게 투표를 하라는 거죠. 특히 지방정부가 중요한데 보통 국가 정책을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오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건 지방정부가 얼마나 규제와 인센티브를 적절히 활용하는 정책을 내느냐라는 것 때문이고 또 이제 미국에 살아긴 한데 공직에 출마하라 이런 것도 있죠. 관심 같이 있으시면 내가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면서 내가 사는 사회를 바꾸고 싶다면 내년에 구의원이나 시의원에 출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소비자로서 청전 전기를 신청하라. 이거 우리의 경우에 좀 다르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 이게 되나 봐요. 재생에너지에 전기를 쓰겠다고 신청하면 전기 배선이 따로 오는데 그럼 비용이 더 올라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내가 사는 집이 단독주택이면 지금도 3kW 물론 보조금 받아가지고 태양광 발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최근에 시민 햇빛 발전소가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청정 전기,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전기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 고민할 것은 집안의 배출량을 감축하라 이 말은 에너지를 효율화하고 냉난방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거죠. 그 전기차를 구매하는 거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직은 약간 금액이 비싸다고 하지만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고 또 인공고기를 먹으라면 뭐냐면 채식 푸드, 콩고기 종류 그다음에 주 1일 채식 운동에 참여하는 거나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기후 위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할 수 있는 발언권자도 채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복잡한 이야기도 있는데 실질적인 이야기를 먼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광주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다행히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네트워크로 다 연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냈고 그걸 보고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조사에 참여를 요구를 했고 학생들이 답변한 겁니다. 초중고 학생들의 약 8천여 명, 그러니까 7,892명이 응답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1점부터 10점까지 해서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답을 달라고 했더니 학생들 대부분이 8점, 9점, 10점에 응답을 했고 그래서 평균이 사실은 8.31점이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8.41이고요. 고등학교 8.19인데 사실 큰 차이 없죠. 다 8점대고요. 그만큼 학생들의 생각은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낸 의견들을 사실은 이걸 뭐 설문지처럼 한 게 아니고 한 줄 의견이든 A4 한 페이지든 그냥 의견을 다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어느 누구도 그냥 선생님이 시켰다고 해서 점 하나 찍고 끝내지 않고 긴 이야기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됐으면 좋겠고 학교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받았으면 좋겠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뭐 학생들의 생각이 이렇게 사실 좀 이것도 좀 짧은 걸 가지고 온 건데요. 굉장히 긴 이야기들이 많았고 이걸 정리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반성을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육청에 기후위기 대응 TF 협의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공고문을 만들면서 어느 누군가 교육감님의 지시가 아니고 선생님들의 생각이 아니고 20년이 그러니까 10년 후, 20년 후 이 지역사회, 그러니까 이 광주의 주인이 될 이 학생들의 의견을 담아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교육정책, 환경교육, 교육시설, 이행체계 이런 관련된 정책 제안을 냈고 이러한 활동들이 지금 아마 급식팀에서 이런 교육이 나가게 된 이유도 광주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이런 배경이 학생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간단히 이 이야기를 들으실 수많은 분들이 영양사의 선생님들이시고 조리사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채식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기후변화와 채식의 연관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시카고대 에셀 박사가 했던 얘기인데요. 1년 동안 채식을 한 사람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5톤 줄일 수 있다라고 하죠. 근데 이게 친환경 자동차로 바뀌는 것보다 온실가스를 더 줄일 수 있다라고 그냥 딱 얘기를 하죠. 카네기 멜론 대학의 경우에도 유엔 환경계획도 그리고 네덜란드 환경평가국도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10년 전에 이미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냥 과거 최근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10년 전에 나왔었고 사실 이러한 주장들이 받아들여져서 교육청에서도 주일일 채식운동과 함께 그리고 학생들의 식단을 바꿔가는 노력들을 하게 된 것도 사실 여기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온실가스 배출량 왜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라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를 밀집 사육을 하죠. 우리나라도 대부분 그렇고 이럴 경우에 단백질을 100g당 생산하는데 만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요. 소의 경우에 49kg 정도 되고 양식 새우, 소, 그다음에 방목에서 키운 경우는 좀 상당히 줄어들죠. 치즈, 우유, 돼지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두부나 땅콩, 완두콩의 경우에는 상당히 적은 양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어느 정도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채식에 관련된 이야기는 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아마 최근에 나온 언론 기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후위와 채식으로 그냥 내용을 보시면 제가 굳이 이렇게 설명 안 해도 다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또 축산업의 비효율적인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경작지의 83%를 전 세계적으로 차지합니다. 그런데 칼로리는 18%밖에 안 되고 단백질은 37%만 이 축산업에서 나온 그 단백질이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온실가스 기여가 58%이고요. 수질 오염도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로 봤을 때 이게 심각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한우의 경우에도 사료의 90% 이상을 전량 수입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양을 수입해 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도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배출량의 14.5%가 축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서 얘기를 해요. 최근에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축산업에 관련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의 먹거리에 관련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선생님들께서 궁금해하실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2018년에 국제기후환경센터, 다른 데가 아니고 광주에 있는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기관인데 이곳에서 녹색 식생활 연구를 하면서 7가지 식단 구성을 한번 해보고 배출량을 한번 산정해봤습니다.
기본 식단은 쌀밥, 된장찌개, 소불고기, 떡고기, 뭐 떡꼬치구이, 시금치, 나물, 배추김치, 식혜. 그러니까 고기가 아예 배제된 거 아닙니다. 기본 식단 이렇게 했고요. 채식이 강조된 영역이 왼편이고 육식이 강조된 영역이 오른편인데 그걸 놓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기본 식단을 100%로 놓고 봤을 때 사실 식단 A의 경우에 비건 식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완전 비건은 아니고요. 비건에 가까운 식단일 경우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본 식단에 비해서 79% 정도 되고 이게 점차 상승하는데 육류가 강하면 강할수록 170%, 214%, 364%까지 굉장히 높게 올라가게 됩니다. 같은 양의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만큼 심각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후위기에서 온실가스가 배출하는데 시민들이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먹거리의 전환이 아닐까 싶은데 제가 이건 그냥 단순 계산을 해본 겁니다. 광주시 인구 150만이죠. 그중에 40만 명이 일주일에 하루 채식 운동에 동참할 경우에 연간 15,000톤의 CO2가 감축할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요. 6만 대의 자동차가 승용차 유일제를 1년 내내 꾸준히 참여해서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량하고 똑같습니다. 6만 대면 어느 정도 규모냐면 광주에 있는 자동차 대수가 현재 67만 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가 참여한 온실가스 감축량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10분의 1이 1년 내내, 1년 동안은 차를 거의 운행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용하십시오 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그냥 일주일에 하루 채식에 가까운 식단에 점심이든 저녁이든 드시는 게 내 건강도 살리고 지구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저는 이야기를 마칠 건데요. 당연히 학교에서는 이제 이 태양광 패널 요즘 이제 부산에서도 하고 있고 광주에서도 하려고 하는데 태양광 패널 설치하고 재생에너지를 만들고 이걸로 냉난방을 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물론 이걸 그냥 단순히 시설만 설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학생들과의 교육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건데 교육 방법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거 수완초에서 실제로 했던 건데요. 이게 작두콩을 심었어요. 작두콩을 심었는데 수완초등학교가 아시다시피 4층이지 않습니까? 이 작두콩이 여름철에 줄기를 타고 쭉 올라가는데 옥상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말 그대로 벽면 녹화가 되는 건데 한여름에 뜨거운 태양빛이 이 작두콩을 거치면서 실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결 더 시원해질 수 있고 냉방을 할 때 에어컨 사용량을 줄일 수 있죠. 이걸 학생들이 그냥 심어놓고 끝낸 게 아니고 관찰일기도 쓰고 그러니까 자연학습과 같이 함께 그리고 나중에 작두콩이 출하됐을 때 다 일일이 따가지고 방앗간 가서 이걸 처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작두콩 차를 만들어서 장터에 판매를 하고 그 판매한 걸 다시 후원하는 걸 봤는데 이거 하나하나의 과정이 아이들의 아름다운 교육 과정과 연결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태양광도 설치하는 게 끝난 게 아니고 연결해서 계속 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이제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이건 쿨루프라고 오바마 정부 때 미국에서는 이 사업을 아예 그냥 국가 프로젝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이나 집 전체를 열 단열 그 흰색 페인트인데 일종의 그 열 단열 페인트로 열을 이렇게 차단해주는 페인트를 발라주는 건데 폭염이 차단돼요.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어느 정도 나냐면 보통 우리가 옥상에다가 그냥 녹색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들 대부분 그렇거든요. 녹색 그 방수 페인트를 바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고 흰색으로 바르게 되면 이 쿨루프로 하게 되면 녹색으로 발랐을 때 한여름에 옥상의 온도가 평균 55도 이상 올라가게 돼요. 근데 이게 38도 정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냐면 한여름에 55도 이상 올라가니까 심각한 열에 시달리다 보니 콘크리트가 균열이 일어나서 누수가 발생하는데 그걸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좋은 효과도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폭염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건 그리고 그러니까 그 냉방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건물을 관리하는 데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방식들을 학교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교육시설에서 오른편에 그 아이들이 뛰는 게 저게 앞전소자입니다. 뛰면 뛸수록 누르면 누를수록 전기가 생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교육과 관련해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뭐 이렇게 물을 관련해서 이제 턴론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생태 습지를 만드는 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도시에서 요즘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는 그 광주의 경우에 습지대가 막 그 침수되고 막 했지 않습니까? 왜 그랬냐면 비가 오면 콘크리트는 물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다 하수 관로를 따라서 광주천이나 영산강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범람이 일어나죠. 이걸 막으려는 최선의 방법은 도심 내 습지대를 늘려서 일종의 도시 전체가
자체가 스펀지가 되는 효과를 누리면 물을 함유하고 있다가 가뭄 때 뿜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인데, 이런 이제 과거에 우리가 도시화 과정에서 콘크리트로 도시를 덮어가는, 아스팔트로 덮어가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좀 개선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하는 건데, 학교에서 사실 교육 차원에서 이렇게 턴론도 만들고 또 텃밭도 하고 이렇게 빗물을 받아서 텃밭도 운영해 보는 이런 방법들도 하나의 좋은 기후위기 대응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들렸는데,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먹거리를 책임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채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드렸던 건, 저도 주일일 채식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교통 분야에서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에너지도 전환하는 프로젝트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내 먹거리를 내 건강과 지구의 건강과 내 가족의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한번 바꿔보는 일도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특히 아이들의 건강이 패스트푸드나 그리고 먹거리 분야에서 육류 소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걸 실질적으로 책임지시는 분들이 제 아이들의 지금 먹거리를 책임지는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인데, 만약에 우리가 기후위기의 엄중한 이 시기를 이겨낸다면 2050년 우리 미래 세대는 역사책에 우리 세대를 이렇게 기록할 것 같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 인류 공멸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희생과 노력, 기후위기에서 벗어난 역사적인 세대. 제 지인의 페이스북에서 썼던 말들 제가 가지고 왔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어찌 보면 쉽게 하면서도 또 삶의 전환이기 때문에 어려운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여기에 또 먹거리를 책임지는 선생님들과 오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